꿈틀 44 펴고 저번 시간에 소설만 하고 그걸 안 했죠. 수필을 안 했죠. 그래서 오늘 수필이랑 극문학을 하고 예시를 하나 정도 풀어보고 넘어갈 거야. 수필은 소설이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쓰는 글이 많거든, 수필은. 소설은 우리 배울 때 허구성이라는 개념을 배웠던 거 기억나? 허구성이라고 해서 실제로 있을 법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허구의 대상을 주제로 쓰는 게 소설인데, 수필은 이제 글쓴이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경험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겠지. 생각과 느낌을 형식이나 내용에 제한 없이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현한 글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수필을 많이 쓴 적이 있을 거예요. 일기를 쓴다거나 친구 생일에 편지를 쓴다거나 다 수필의 한 장르라고 보면 돼. 형식이나 내용에 제한 없이 고요. 특징은 아는 대로야. 경험과 체험이 담겨 있어요. 보통은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쓰고 나서 혹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쓰고 나서 내 생각을 쓰겠지. 그리고 글쓴이의 성격이나 인생관, 가치관 등이 그대로 잘 드러납니다. 이런 거 우리가 개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형식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쓰고요. 이 말을 잘 몰라서 저번 숙제에도 틀린 문제가 있을 텐데 신변 잡기적인 글이라고 해서 일상생활 속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잡다한 것들 혹은 내 몸 주변 이런 것들, 내 몸을 중심으로 주변의 것들 그리고 잡다한 모든 것들이 주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기 고백적인 글이 많고요. 비전문적인 글. 그치? 우리 막 교보문고 가면 유명한 작가나 학자가 쓴 소설 글도 있지만 처음 보는 작가가 이렇게 쓴 수필 같은 것도 있잖아. 에세이. 에세이가 한국어로 수필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비전문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고 교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치? 글을 쓴다는 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거겠지. 멋과 운치가 있는 글,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수필은 두 가지로 나뉘어. 글쓴이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좀 가벼운 느낌? 조금 내가 뭔가를 비판하고 비평하기보다는 이제 일기 쓰고 편지 쓰는 그런 수준의 글을 경수필이라고 하고요. 가벼울 경자예요. 반대로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고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고 좀 더 교훈을 주고자 하고 이런 글들을 중수필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뭐 해도 괜찮아 이런 에세이 많이 보이죠? 이런 것들은 경수필일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나 감정,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정치나 사회 현상이나 등등을 비평한 글들이 있지. 신문 보면 칼럼이라고 해서 그런 글들이 실릴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은 중수필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중수필은 좀 더 논리적이고 객관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다 가짜 뉴스겠지.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면. 그래서 여기 45쪽에 나오네요. 자기 고백적, 주관적, 감정적, 주로 나가 겉으로 드러남, 일기, 편지, 왜 다 도형이 만들어지지? 기행문 등이 있고 또 중수필은 칼럼, 평론 등이 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수필과 소설의 비교. 수필과 소설은 공통점은 산문문학이라는 점이에요. 산문문학은 운문문학이 아닌 친구들을 산문문학이라 했지. 줄글로 이루어져 있고 길고 그런 것들이 산문문학인데 독자에게 감동이랑 교훈을 당연히 줄 거고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할 거고 여러 가지 문학적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 이거는 그냥 문학이라는 공통점이고 산문문학이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고 차이점을 중심으로 보면 수필은 주인공은 언제나 나 자신일 거야.
물론 다른 대상에 대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나의 경험을 중심으로 쓸 거야. 근데 소설은 그렇지 않죠. 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도 있지만 서술자는 바깥에 있는 경우들도 있고 절대로 작가 자신이 아니죠. 허구적 인물이지. 소재는 일상적 경험이냐, 허구의 세계냐, 형식은 자유롭냐, 구성 단계가 있느냐. 소설은 구성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재미를 느끼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구성 단계가 있었지. 그리고 인생관은 직접 제시되느냐, 간접 제시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수필은 좀 더 익숙한 분야일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극 문학으로 가는 순간 약간 생소한 느낌이 있지. 여러분 뮤지컬 좋아해? 네. 좋아해? 뮤지컬 좋아하기 쉽지 않아. 약간 되게 마이너한 분야이기도 해. 어떤 뮤지컬 좋아해? 다요. 다? 네. 뮤지컬 쌤도 좋아하는데 뮤지컬은 극 문학이야. 대사가 있고 우리 극은 대사가 있어야 돼. 대사와 지문이 있는 문학을 극문학이라 해요. 드라마 좋아하지? 네. 요새 하는 드라마 뭐가 있지? 폭삭. 전문의. 전문의 생활. 또 뭐 쌤도 드라마를 그렇게 막 다 보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죠. 다 극문학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PD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파트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생기부를 되게 많이 써.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희곡은 첫 번째인데요. 극 첫 번째. 시험 주간. 시험. 맞네. 희곡은 네. 연극의 대본입니다. 연극은 뮤지컬도 연극의 일종이지. 그래서 그 무대에서 우리가 재현할 연극의 대본을 말해. 그렇다면 시간, 공간, 인물 수에 제약을 받겠지. 내가 영화를 만들면서 영상을 편집할 때는 한 100만 대군이 필요해. 전쟁 씬을 찍기 위해서. 그러면은 인물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지. 근데 무대에서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인물 수,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전개되는 갈등과 대립의 문학이다. 이건 소설이랑 비슷한 점이죠. 그리고 사건을 현재형으로 제시한다. 이건 소설과의 차이점입니다. 소설은 물론 문체는 현재형인 경우가 많지만 우리에게 소설 속의 사건은 과거야. 이미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읽는 게 소설이야. 근데 극은 우리가 눈앞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지. 연극 보러 가면. 그렇다면 현재화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구성 단위는 막과 장으로 이루어집니다. 막은 말 그대로 무대에 막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까지야. 우리 소설이 아니지. 그 연극에 1막, 2막, 3막이 있으면 이제 1막에 큰 사건이 하나 있고 2막에 큰 사건이 있고 3막에 큰 사건이 하나가 있어. 그때마다 커튼이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장면들은 따로 있겠지. 인물이 등장하고 나간다던가 혹은 음악이 바뀐다던가 이런 것들은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막장 드라마라는 말 들어봤어? 이 한자일 거예요 아마. 왜 근데 그렇게 돼요? 막장 드라마는 이상한 거? 맞아. 되게 터무니없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이 연극의 막과 장은 결국 사건을 구분하는 단위라서 혼란스럽게 일어난다는 뜻에서 이 한자를 썼을 거야. 연극에서 막과 장이 적절한 타이밍에 올라가지 않고 막 구분되면 얼마나 이상하겠어, 그치? 막과 장이 많아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런 한자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의 소설 계속 소설이라네. 연극, 극, 희곡의 구성 요소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내용적인 요소는 당연히 소설이랑 같겠지. 이야기니까. 인물, 사건, 배경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형식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연극에 등장하는 많은 것들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일단 해설은 첫 머리에서 등장인물, 무대 장치, 배경을 설명하는 파트예요. 배경이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막이 올라가고 나서 해설자가 나와서 옛날에 누가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우리 희곡을 접할 일이 많이 없지만 어릴 때 뭐 번개맨 이런 프로그램 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막 악당이 누가 있고 번개맨이 등장한다 이런 걸 설명해주지. 뒤에서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걸 해설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은 대사가 되겠죠. 대사가 제일 중요해. 근데 연극의 대사는, 희곡의 대사는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대사는 대화겠지. 대화는 인물과 인물이 주고받는 말이에요. A와 B가 싸울 때 A와 B가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연극에서는 독백을 할 때도 있어. 왜냐? 뭐라고 생각했다라고 소설에서는 서술해줄 수 있지만 연극을 보면서 인물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이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인물이 혼잣말을 막 하지. 그걸 독백이라고 하고요. 방백은 다른 등장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려요. 되게 웃긴 연극들을 보면은 개그 콘서트 이런 걸 보면 관객한테 막 그런데 말이에요 이러면서 말하기 시작하잖아. 그런 걸 방백이라고 해. 독백이랑 방백의 차이 아시겠어요? 독백은 혼잣말, 방백은 관객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시문은 대사가 아니라서 말로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희곡을 글로 써서 대본으로 배우들이 연기하게 하려면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해 주세요. 혹은 여기에서는 무대 장치를 조명을 꺼주세요. 이 음악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무대 지시문은 연출자에게 지시하는 거고요. 동작 지시문은 배우에게 지시하는 거야. 희곡의 구성 단계는 소설이랑 조금 달라요.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크게 막 어디가 뭐고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 그 대신에 위기가 사라지고 절정이 등장하고 하강과 대단원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연극은 현재화되어 있잖아. 우리 눈앞에 연극을 보러 가면. 그때 갈등이 고조돼서 절정에 이르고 해소되기까지 관객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띠고 있어요. 소설은 좀 더 절정으로 가기까지가 오래 걸리고 뚝 떨어지죠. 긴장감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희곡과 소설의 구성 단계가 달라진다는 거. 이렇게 희곡이고요. 시나리오는 많이 들어봤죠? 시나리오는 드라마나 영화, 상영을 전제로 제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본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좋아하는 배우가 있을 수도 있고 폭삭 속가수 나도 당연히 대본이 있을 거고 그 드라마 작가에 의해서 써지는 대본이 시나리오인데요. 희곡이랑은 조금 다르겠지. 왜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희곡은 무대에서 상연하는 걸 전제로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목적이 시나리오니까 얘는 영상을 기반으로 써지겠지. 어떤 효과를 해주세요. 줌인을 해주세요. 줌아웃을 해주세요. 아니면 통화하는 장면에서는 화면을 2분할로 해서
각각 대화하는 상대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장면을 단위로 합니다. 그리고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는 건 똑같고 카메라 촬영을 위한 특수 용어가 사용되고요. 이거 중요해요. 시간, 공간, 인물 수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왜? 영상 기술이 있기 때문이지. 그치. 희곡은 무대에서 상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 나가봤자 그냥 관객이랑 얘기하는 정도야. 근데 영화를 찍는다고 하면 우리 폭삭 소가수다를 예로 들면은 제작비가 한 400억쯤 돼. 한 400억쯤 돼. 400억 쓰면 평생 만져볼 수 있을까? 400억쯤 되는 돈을 쓰는데 그러면은 오늘은 제주도에서 찍고 내일은 서울에서 찍고 모레는 뭐 캘리포니아에서 찍고 다 할 수 있겠지. 그럼 제약을 많이 받지 않겠죠? 구성 요소는 좀 더 간단해요. 해설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겠지. 물론 우리가 보는 드라마에 많이 나타나진 않지만 영화를 보면 나레이션으로 제시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해설이라 할 수 있을 거고 대사는 인물들이 주고받는 말이나 혼잣말입니다. 방백이 잘 없어요. 근데 가끔 방백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 좀 코미디 같은 데 보면은 조정석 이런 배우 있잖아. 웃긴 배우들이 갑자기 카메라 보고 얘기할 때 있잖아. 카메라 보고 얘기할 때 극한 직업 이런 영화에서 갑자기 카메라 보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방백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시문은 마찬가지로 표정, 행동, 조명, 음악, 카메라 위치 등을 지시하는 부분이고요. 장면 번호가 중요합니다. 장면 번호는 말 그대로 슬레이트를 쳤다가 다시 끝내는 한 장면을 얘기해요. 그러면 얘네 장면들을 다 찍고 나서 붙여서 만들겠지? 영상을. 주요 용어들이 있는데 이걸 쌤이 외우라고는 못하겠어. 쌤도 외우진 않거든, 얘네를. 근데 보면서 대충 F가 페이드구나 만 생각해도 뭔가 인이랑 아웃은 반대겠지? 이 정도만 생각해도 실제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적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설명만 해주자면 씬 넘버는 장면 번호고 나레이션은 말 그대로 나레이션이에요. 화면 밖에서 들려오는 인물의 대사고요. 페이드 인은 어두웠다가 밝아지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주인공이 쓰러졌다가 눈을 뜰 때 끔뻑끔뻑 하다가 밝아지죠, 세상이. 그런 것들을 표현한 효과일 거고, 페이드 아웃은 반대로 어두워지는 걸 거고, 오버랩은 우리 영화에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때, 계절의 흐름을 나타낼 때 장면들이 똑같은 장면인데 계절만 바뀌면서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오버랩일 거고, 클로즈업은 말 그대로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 이펙트는 음향, 몽타주는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붙여서 편집하는 거. 플래시백은 장면의 순간적인 변화를 연속으로. 다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영어를 많이 쓰더라. 이 정도만 알자. 그래서 이것만 체크합시다. 별표 3개. 자, 희곡, 시나리오, 소설은 공통점이 있어. 작가의 상상력으로 꾸며낸 이야기고, 이건 수필이랑의 차이점이겠지? 그리고 대립과 갈등을 본질로 합니다. 이것만 체크해 놓으세요. 대립과 갈등을 본질로 하고요. 인생의 진실을 추구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차이점들이 존재하겠죠. 자, 희곡은 무대 공연을 목적으로 하고, 시나리오는 영상 제작을 목적으로 하고, 소설은 글로 쓰여서 독자에게 읽히는 걸 목적으로 하겠지. 구성 단위는 막과 장면으로 구성된다는 차이점이 있고, 소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가의 자유겠다. 그치? 1장, 2장, 3장으로 소설을 구성하는 작가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쭉 이야기를 쓰는 작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표현은 대사와 지시문, 대사와 지시문, 서술, 묘사, 대사 등. 시공간의 제약. 희곡은 있고요. 시나리오는 없고요.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소설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은 이렇게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소설보다는 시공간의 제약이 있는 게 어쨌든 현실의 세계에서 찍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소설은 뭐 내가 외계인을 만나든 내가 뭐 내 세를 죽은 이후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든 상관이 없지. 그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62쪽 방망이 깎던 노인을 풀어볼까요? 한 10분 정도 줄게. 다시 앞으로 가서 고전소설 파트를 개념만 보고 갈게요. 어렵지 않아요. 고전소설은 소설이니까 똑같겠지? 대신에 좀 더 쉬워. 쌤은 오히려 고전소설이 쉽다고 생각해. 이 소설까지는 했죠? 수필 안 했지? 네. 우리. 수필로 가면 똑같아요. 가부개혁 이전까지 쓰인 수필을 고전 수필이라 하고요. 선비들, 이때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집에서 시작되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란 이후 크게 발전한 개화기 이전까지의 수필로 일상생활을 통해 보고 느낀 내용을 적은 글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선비들에서 시작돼서 조선 후기에는 공주 혹은 아녀자들까지 한글을 쓸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수필을 많이 썼을 거예요. 개인의 체험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느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모를 수가 없어, 이거. 고전 수필의 대표적인 예시. 그 광화문 가면 서 있는 분 있잖아. 그분이 쓴 거 하나 있잖아. 배 위에서 쓴 거.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이순신의 난충일기. 일기가 아까 쌤이 수필이라 했지 않아? 난충일기도 수필이겠지. 근데 이때 쓰였으면 고전 수필이겠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일기, 기행, 내간 등 형식이 다양합니다. 역시나 산문적인 성격이 강하고 전기까지는 사대부들이 주로 썼어. 왜냐하면 한자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선비들밖에 없지. 근데 광화문에 계신 또 다른 분이 한글을 만들면서 한글이 대중에게 보급되면서 한글 소설도 등장하고 한글 수필도 등장하게 되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고전 수필은 하나만 풀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98쪽) 마지막 질문. 아는 사람이 쓴 글일 거야. 요거를 한 10분 정도 풀고 쉽시다.